지구상 생명체의 96%가 단 몇십만 년 만에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하고 밥을 먹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구가 영원히 이렇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학교에서 지구가 안정적이고 온화한 행성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풍부한 물, 다양한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질학적 기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지난 5억 년 동안 지구에서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구 생명체의 절반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떤 종들은 수억 년 동안 번성하다가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해양 생물의 95%, 육상 동물의 70%가 사라진 사건 말입니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던 그 순간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흔히 공룡 멸종만 알고 있지만 사실 지구 생명 역사에서 공룡 멸종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대멸종들이 있었고 그 원인과 과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었던 대멸종 사건들과 그 원인,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 메시지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아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2억 5,200만 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대멸종 또는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해양 생물의 95% 이상, 육상 동물의 70% 이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엄청나지만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 강남역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96명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역도 텅 비고 빌딩도 털 비고 거리도 텅 비는 거예요. 단 4명만 남은 채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페름기 대멸종이 생명체에게 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다에서는 삼엽충이라는 고대 절지동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무려 2억 7천만 년 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생물인데 페름기 대멸종으로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멸종해 버렸죠. 상어의 조상들, 거대한 양서류들, 초기 파충류들의 대부분도 사라졌습니다. 육지에서는 거대한 잠자리들, 2미터가 넘는 노래기들, 집채만한 양서류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당시 지구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으로 합쳐져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대한 땅덩어리를 말이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극, 호주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라메리카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이 초대륙은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죠. 크기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대륙들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엄청난 높이의 산맥들이 솟아올랐어요.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처럼 말이죠. 아니, 어쩌면 히말라야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산맥들이 너무 거대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을 완전히 가로가 버렸거든요. 비구름들은 산맥을 넘지 못하고 해안가에만 비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초대륙 내부는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한반도 전체가 사막 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울, 부산, 대구 모든 도시가 모래로 뒤덮이는 거예요. 판게아 내부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해안가, 습지와 숲에서 살아가던 생명체들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되면서 해안선의 총 길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여러 대륙이 흩어져 있을 때는 각 대륙마다 해안선이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지니까 내륙 깊숙한 곳은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지게 된 겁니다.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기후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낮에는 태양열로 뜨겁게 달궈지고 밤에는 급격히 식는 사막성 기후가 된 거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생물들은
극심한 온도 변화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 지구를 지배하던 생물 중 하나가 디메트로돈이었어요. 이 녀석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해 보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5m까지 자랐고 무게는 225kg까지 나갔던 이 포식자는 오늘날의 악어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독특한 특징은 등에 달린 거대한 돛이었어요. 이 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척추뼈에서 뻗어나온 긴 가시뼈들 사이에 얇은 피부막이 펼쳐진 구조였는데 이게 체온 조절 장치 역할을 했던 거죠. 작동 원리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추운 아침에는 돛을 태양 쪽으로 향하게 해서 최대한 많은 열을 흡수했어요. 돛 안에는 혈관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태양열로 데워진 피가 온몸으로 순환되면서 체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죠. 반대로 한낮에 너무 더우면 돛을 그늘에 두거나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열을 발산했습니다. 일종의 자연산 에어컨이자 히터였던 셈이죠. 당시 지구의 기온 변화가 얼마나 극심했냐면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다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막 지역의 기온 변화보다 훨씬 심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체온 조절 능력이 없는 생물들은 살아남기 어려웠죠. 디메트로돈의 날카로운 이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쪽에는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었고 뒤쪽에는 고기를 찢기 위한 톱니 모양의 이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들은 페름기 중기 육지의 절대 포식자였습니다. 다른 파충류나 양서류를 사냥해서 먹었죠. 그런데 페름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또 다른 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삽도마뱀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보면 도마뱀과 돼지를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길이가 1m 정도였고 체중은 30kg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의 대형 개 정도 크기였죠.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앞다리와 발톱이었습니다. 이 앞다리로 땅을 파서 굴을 만들었거든요. 왜 굴을 팠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지표면이 섭씨 40도가 넘을 때 땅속 1m만 들어가도 온도가 25도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둘째,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표면이 영하로 떨어질 때도 땅속은 상대적으로 따뜻했죠. 셋째,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서였어요. 디메트로돈 같은 큰 포식자들은 좁은 굴 속까지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요.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이 땅굴 파기 능력 덕분에 나중에 대멸종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또 키노돈트라는 생물도 있었는데 이 녀석은 포유류의 먼 조상이었어요. 거대한 쥐처럼 생긴 이 동물은 길이가 약 1m 정도였고 놀랍게도 수염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있다는 것은 털이 있었다는 뜻이고 털이 있다는 것은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키노돈트는 작은 동물과 곤충을 잡아먹었는데 이빨 구조를 보면 이미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분화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포유류의 특징입니다. 파충류는 보통 이빨 모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생물은 고르고놉시안으로 분류되는 거대류였어요. 이들은 거대류, 즉 테라팝스라고 불렸는데 일부 종은 몸집이 현대의 곰만큼 컸습니다. 어떤 종은 초식이었고 어떤 종은 육식이었어요. 크기도 1kg 미만의 작은 종에서부터 1톤이 넘는 거대한 종까지 다양했죠.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특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포유류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페름기 말에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엽충이라는 절지동물이 여전히 바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암모나이트라는 두 종류가 헤엄치고 있었으며 완종류라는 조개 비슷한 생물들이 바위에 붙어 살고 있었죠. 상어의 조상들도 바다를 누비고 있었고 거대한 양서류들이 얕은 바다와 강에서 살고 있었어요. 생명은 다양했고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지금의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환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화산 폭발, 예를 들어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나 최근에 일본 화산 폭발 같은 건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불리는 이 화산 활동은 무려 100만 년 이상 지속되었거든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계속 폭발했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물론 매일 폭발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간 잠잠했다가 갑자기 대규모로 폭발하고 또 잠잠해지고 다시 폭발하고를 반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용암과 화산재가 분출되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분출된 용암의 총량이 얼마나 되냐면 30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 표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만약 이 용암을 지구 전체에 고르게 펼친다면 10m 두께의 층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 전체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국 전체를 300m 두께의 용암으로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서울을 덮는다면 1000m가 넘는 두께가 되겠죠. 롯데월드타워 2개를 쌓은 높이만큼의 용암으로 서울 전체를 덮는 거예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시작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산재는 작은 암석 입자들인데 이게 햇빛을 가리는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화산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햇빛의 대부분을 차단해버렸죠.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을 겁니다. 태양이 가려진 지구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광합성은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이 없으니까요. 식물들은 점점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들이 죽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식물들이 죽어갔어요. 울창했던 숲이 점점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갔죠. 먹이 사슬의 기초인 식물들이 죽으면서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굶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장된 지방으로 버텼겠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먹을 식물이 없으니까 점점 약해졌죠.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따라서 더 빨리 죽었습니다. 작은 초식 동물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어요. 필요한 에너지가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들도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초식 동물이 죽으니까 육식 동물들도 굶기 시작했어요. 디메트로돈 같은 큰 포식자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의 고기가 필요했는데 사냥할 먹이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으면서 버텼겠지만 사체마저 다 먹어치우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죠. 포식자들끼리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구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버렸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모든 생명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 단순히 화산재만 뿜어낸 게 아니었거든요. 화산은 다양한 가스들도 함께 분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메탄가스, 염화수소 등등 온갖 종류의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산화황이었습니다. 이산화황은 대기 중의 수증기와 결합해서 황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황산이 빗물에 섞이면 산성비가 되는 거죠.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산성비였지만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식물들은 산성비 때문에 잎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강과 호수의 물도 산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화산재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햇빛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기 중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있었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뿜어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쌓이고 쌓인 거죠.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입니다. 햇빛은 통과시키지만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은 가두는 효과가 있어요.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정도 상승했어요. 적도 지역의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어섰고 어떤 곳은 50도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한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거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다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산소를 적게 흡수해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바닷속 산소 농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 생물들은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표층 가까이에 사는 생물들은 그나마 나았지만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심각한 산소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바다가 산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바닷물의 pH가 낮아진 거예요. 정상적인 바닷물의 pH는 약 8.1 정도인데 이게 7.9, 7.7, 7.5 이런 식으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pH가 낮아진다는 것은 산성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마치 바다 전체가 묽은 식초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껍데기를 가진 생물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조개, 산호, 삼엽충 같은 생물들은 탄산칼슘으로 된 껍데기나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성물에서는 탄산칼슘이 녹아요. 마치 달걀 껍데기를 식초초에 담그면 녹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생물들은 자신의 껍데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바닷속 생명체들은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에 동시에 직면했어요. 첫째,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둘째, 물이 산성화되어서 껍데기나 골격이 녹았습니다. 셋째, 먹이 사슬이 무너져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닥치니까 바다 생물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서해, 남해, 동해의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가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어업이 완전히 붕괴되죠. 한국인의 식탁에서 생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텅 비고 횟집들이 모두 문을 닫고 어촌 마을들이 유령 마을이 됩니다. 육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서 많은 지역이 살기 불가능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적도 지역은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살 수 없었어요. 동물들은 더 시원한 극지방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판게아는 너무 넓었고 이동 중에 대부분 죽었습니다. 메탄가스 분출도 문제를 악화시켰어요. 바다 밑에는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탄가스가 얼음처럼 얼어있는 건데 수온이 올라가면 녹으면서 메탄가스를 방출해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산화탄소의 25배 정도 강력하죠. 바다 밑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녹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어요. 이것이 온실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온실 효과가 강해지니까 더 많은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녹았고 그러면 메탄가스가 더 많이 방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양성 피드백 효과라고 부릅니다. 산소 농도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폐름기 초기에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약 3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1% 정도인데 당시에는 훨씬 높았죠. 그래서 거대한 곤충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멸종 과정에서 산소 농도가 1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식물들이 대량으로 죽으면서 산소 생산이 줄었고 동시에 화산에서 분출된 가스들이 산소를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산소 농도가 15%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해발 4,000m 높이의 산에 올라간 것과 비슷한 상태예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정도의 높이죠. 그곳에서는 숨쉬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집니다. 폐름기 말의 동물들은 평지에서 그런 상태를 경험했던 거예요. 결국 해양 생물의 95% 이상, 육상 동물의 70% 이상이 완전히 멸종해버렸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멸종이었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지구가 거의 죽을 뻔했던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스트로소사우루스였어요. 이 돼지만한 크기의 초식 동물이 어떻게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이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땅굴을 팔 수 있었어요. 지표면이 뜨겁거나 차가울 때, 산소가 부족할 때,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땅속으로 숨을 수 있었던 거죠. 땅속은 지표면보다 온도 변화가 훨씬 적었고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둘째, 이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넓고 큰 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 크기에 비해 폐 용량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호흡할 수 있었죠. 셋째, 이들은 잡식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식물을 먹었지만 필요하면 곤충이나 작은 동물도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성의 유연함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넷째, 이들은 번식력이 좋았습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성장 속도도 빨랐어요. 많은 개체가 죽더라도 빠르게 개체 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대멸종 직후 한동안 지구상 육상 척추동물의 약 60%가 리스트로사우루스 한 종이었습니다. 대략 10억 마리 정도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한반도 전체를 돌아다녀도 리스트로사우루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대형 동물은 거의 없고 그냥 이 돼지 닮은 생물들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리스트로사우루스로만 가득했던 시기가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다양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페름기 때는 수천 수만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거의 한 종만 남은 겁니다. 생태계가 얼마나 단순해졌는지 상상이 되시죠? 하지만 리스트로사우루스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중기가 되면서 새로운 파충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공룡의 조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악어의 조상인 크루로타르시안들도 등장했어요. 이들은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생존 경쟁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죠.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는 명성에 무색하게 리스트로사우루스는 불과 수백만 년 만에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리스트로사우루스의 후손들, 정확히는 시냅시드류의 일부가 계속 진화해서 결국 포유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포유류의 후손이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페름기 대멸종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수 있고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페름기 대멸종 후 생태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1000만 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3000만 년이 걸렸어요. 인류 문명의 역사가 고작 1만 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1000만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안 되시죠? 인류 문명 전체 역사의 1000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당시 화산 폭발은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페름기 화산이 100만 년 동안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단 200년 만에 방출하고 있어요. 훨씬 빠른 속도죠. 현재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어요.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들이 모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고 있죠. 서울 상공을 위성으로 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뿌옇게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우리가 배출하는 것도 상당합니다. 경기도의 수많은 공장들,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들, 전국을 달리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대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요. 페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온이 3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남해안 지역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험이 커지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시간을 훨씬 더 앞으로 돌려서 6,600만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페름기 대멸종 이후 지구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중생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이어지는 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에 처음 등장한 공룡들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몸집이 개나 늑대 정도였고 다른 파충류들에 비해 특별히 우세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말에 또 한 번의 대멸종이 일어났고 이것은 5번의 대멸종 중 하나입니다. 그 대멸종에서 공룡들이 살아남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쥐라기가 되면서 공룡들은 폭발적으로 다양화되고 거대화되기 시작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등장했습니다. 몸 길이가 25m, 몸무게가 50톤에 달했죠. 지금의 대형 버스 5대를 일렬로 세운 길이이고 무게는 코끼리 10마리를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이런 거대한 동물이 실제로 땅 위를 걸어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죠? 육식 공룡들도 점점 커지고 강해졌어요. 알로사우루스, 카르카로돈토토사우루스 같은 포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최강 포식자는 백악기 말에 등장했죠.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몸길이는 약 12m에서 13m 정도였어요. 머리끝에서 꼬리끝까지의 길이죠. 어깨 높이만 해도 4m 정도였고 몸무게는 8톤에서 9톤 정도 나갔습니다. 덩치만 해도 압도적이었는데 진짜 무서운 건 턱의 힘이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물어뜯는 힘은 약 5만 뉴턴에 달했다고 추정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힘이냐면 자동차 한 대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예요. 아니, 그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화석으로 턱 근육을 복원해서 계산한 결과인데 어떤 연구에서는 최대 8만 뉴턴까지 나왔어요. 참고로 사자의 물어뜯는 힘이 4천 뉴턴 정도, 악어가 1만 6천 뉴 정도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악어의 3배, 사자의 10배가 넘는 힘으로 물어뜯을 수 있었던 거죠. 이빨도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큰 이빨의 길이가 30cm 정도였는데 이건 이빨 전체 길이고 잇몸 밖으로 나온 부분만 해도 15cm 정도였습니다.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한 이빨이 입안에 50개 이상 줄지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빨들은 단순히 날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두껍고 튼튼했습니다. 뼈를 부술 수 있는 구조였죠.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가 먹다 남긴 먹이의 화석을 보면 뼈에 깊은 이빨 자국이 나 있고 심지어 뼈가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공룡의 척추뼈를 물어서 통째로 으스러뜨린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공룡 시대의 최강 포식자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죠. 백악기 말 6,600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따뜻했어요. 평균 기온이 3도에서 4도 정도 높았고 극지방에도 얼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극에도 숲이 있었고 공룡들이 살았어요. 해수면도 지금보다 100m에서 200m 정도 높았습니다. 지금 육지인 많은 지역이 당시에는 얕은 바다였죠. 기후가 따뜻하고 습했기 때문에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특히 백악기 중기부터 꽃이 피는 속시식물들이 등장해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치식물과 침엽수가 주를 이뤘는데 이제 꽃이 피는 나무들이 숲을 뒤덮기 시작한 거죠. 목련, 야자수 같은 식물들이 번성했고 곤충들도 꽃과 함께 다양화되었습니다. 바다에는 거대한 해양 파충류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모사사우루스라는 파충류는 몸 길이가 15m가 넘었고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목이 엄청나게 긴 해양 파충류였죠. 그리고 암모나이트라는 생물도 여전히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암모나이트는 정말 특이하게 생긴 생물이었어요. 오징어나 문어의 친척인데 나선형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도 다양해서 작은 건 동전만 했고 큰 건 지름이 2m가 넘는 것도 있었어요. 바다 곳곳에서 이 나선형 껍데기들이 떠다니거나 헤엄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지구는 정말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육지에서는 공룡들이 번성했고 하늘에서는 익룡들이 날아다녔으며 바다에서는 해양 파충류들과 암모나이트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포유류도 존재했지만 아주 작았습니다. 대부분 쥐나 고슴도치 크기였고 밤에만 활동하면서 공룡들의 눈을 피해 다녔죠. 모든 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공룡들은 이미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우주 어딘가에서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우주 공간 어딘가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이 천체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어쩌면 두 개의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그 파편 중 하나가 튕겨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성의 중력에 의해 궤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소행성은 태양계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행성의 크기는 엄청났습니다. 지름이 약 10km에서 15km 정도였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km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바위 덩어리가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무게는 약 460조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이 안 나시죠? 전 세계 인류 80억 명의 무게를 다 합쳐도 고작 500조 킬로그램 정도인데 이 소행성 하나가 그만큼 무거웠던 거예요.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점점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구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공룡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사냥을 하고 있었으며 트리케라톱스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죠. 바다에서는 모사사우루스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었고 암모나이트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약 공룡 중에 밤하늘을 올려다본 녀석이 있었다면 이상한 걸 발견했을 거예요. 별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작은 빛 하나. 처음에는 별똥별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밝아지고 있었어요. 밤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6,600만 년 전, 백악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랐고 날씨는 맑았으며 공룡들은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나타났어요.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한 겁니다. 속도는 초속 20km, 시속으로 환산하면 72,000km였습니다. 총알의 속도가 초속 1km 정도니까 총알보다 2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던 거죠. 작은 운석들은 대기와의 마찰로 타버리지만 이렇게 큰 소행성은 대기권을 그냥 관통해버립니다. 소행성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선 소리였습니다. 소행성이 음속의 60배 이상 되는 속도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충격파가 엄청난 굉음을 만들어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였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발음보다 수천 배는 큰 소리였을 거예요. 그 소리만으로도 많은 동물들이 귀가 멀었을 겁니다. 그리고 빛이었어요. 소행성과 대기의 마찰로 발생한 열 때문에 소행성 주변의 공기가 수만 도까지 가열되었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5,500도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거죠. 하늘 전체가 밝게 빛났고 한낮보다 더 밝았을 겁니다. 그 빛을 직접 본 동물들은 실명했을 거예요. 소행성은 몇 초 만에 대기권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한 지점에 충돌했어요. 지금의 칙슬룹이라는 마을 근처였죠. 충돌 지점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21.3도, 서경 80.5도였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이 왜 문제였을까요? 유카탄 반도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었어요.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아래 지층에 있었습니다. 유황이 풍부한 무수석고층이 두껍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만약 소행성이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 예를 들어 깊은 바다나 유황이 적은 지역에 떨어졌다면 상황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충돌 순간을 상세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초속 20km로 날아오던 에베레스트 산만한 바위가 땅에 박혔어요. 충돌 에너지는
TNT 폭약 100조 톤이 터진 것과 맞먹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이 TNT 1만 5천 톤 정도였으니까 히로시마 원폭의 60억 배가 넘는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된 겁니다. 충돌 지점에서는 순식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선 소행성 자체가 거의 기화되어 버렸습니다. 충돌 에너지가 워낙 커서 소행성을 구성하던 암석이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 기체로 변해버린 거죠. 동시에 충돌 지점의 지각도 순식간에 기화되었어요. 수백 세제곱킬로미터의 암석이 증기로 변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지각이 마치 물방울처럼 튀어올랐어요.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면서 주변의 암석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어떤 암석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날아갔고 어떤 암석은 아예 대기권 밖 우주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 암석들은 다시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생긴 구덩이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처음 생긴 구덩이의 지름이 약 100km, 깊이가 약 30km였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약 40km니까 서울 한복판에 구멍이 생겨서 천안까지 펑 뚫려버린 거죠. 깊이 30km라는 건 지구 지각을 완전히 뚫고 멘틀까지 닿은 깊이입니다. 하지만 구덩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충돌 직후 지각이 반발하면서 다시 튀어올랐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요. 이 과정에서 구덩이의 크기가 더 커졌어요. 최종적으로 형성된 칙슬룹 충돌구의 지름은 약 150km에서 188km였고 깊이는 약 20km였습니다. 충돌 지점 주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선 공기 자체가 폭발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압축되면서 온도가 수만 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압축된 공기는 초음속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충격파라고 하는데 초속 10km가 넘는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충돌 지점에서 반경 1000km 안의 모든 생명체는 단 몇 초 만에 죽었습니다. 충격파와 열기에 순식간에 기화되어 버린 거죠. 만약 서울에 이런 소행성이 떨어진다면 부산, 제주도,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까지 모두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한반도 전체가 몇 초 만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충돌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 반경 1000km에서 2000km 사이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열기와 충격파가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숲이 순식간에 불타올랐고 동물들도 불에 타 죽었죠. 살아남은 공룡들은 질식사했어요. 주변의 모든 산소가 불에 타면서 소진되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수백만 톤의 암석 파편들이 하늘로 튀어올랐어요. 이 파편들 중 일부는 너무 빠른 속도로 날아올라서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암석 파편들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했어요. 마치 수백만 개의 유성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편들이 대기와 마찰하면서 수천 도로 가열되었고 이 열이 지상으로 전달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온도가 순식간에 섭씨 300도까지 올라갔어요. 5분의 최고 온도가 250도 정도인데 그보다 더 뜨거웠던 겁니다. 이 온도에서는 나무가 저절로 불타기 시작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숲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공룡들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뜨거운 암석이 떨어지고 있었고 땅에서는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으며 공기는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많은 공룡들이 이 단계에서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거나 질식사하거나 열사병으로 죽었죠.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쓰나미였어요. 소행성이 떨어진 유카탄 반도는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충돌 지점의 일부가 바다였던 거죠. 충돌의 충격으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튀어올랐어요.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나미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초기 파도의 높이가 무려
1500m에서 1600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높이가 555m인데 그 3배 높이의 파도가 몰려온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서울 한복판에 롯데월드타워 3개를 쌓아 올린 높이의 물벽이 다가오는 광경을 말이죠. 이 거대한 파도는 초속 수백 미터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멕시코만 전체를 순식간에 휩쓸었고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강타했어요. 지금의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파도는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수백 킬로미터 안쪽까지 침수시켰죠. 쓰나미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도달했고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까지 도달했어요. 물론 거리가 멀어질수록 파도의 높이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수십 미터 높이의 파도가 전 세계 해안가를 강타했습니다. 해안가에 살던 공룡들, 바다 파충류들, 물고기들이 모두 쓰나미에 휩쓸려 죽었어요.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퇴적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퇴적층을 발견했어요.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백악기 말에 특이한 퇴적층이 발견되었는데 깊은 바다의 퇴적물과 얕은 바다의 퇴적물, 육지의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쓰나미가 모든 것을 뒤섞어 놓았다는 증거죠.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서 잠시 고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충돌 후 몇 시간이 지나자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악의 지진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칙슬룹 충돌로 발생한 지진의 규모를 리히터 규모 11에서 12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리히터 규모는 대수 척도예요. 규모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3, 4배씩 증가합니다. 인류가 기록한 최대 지진이 1960년 칠레 지진으로 리히터 규모 9.5였는데 칙슬룹 지진은 그보다 2단계 높았던 거예요. 에너지로 치면 1000배 이상 강력했던 겁니다. 이 지진의 영향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흔들렸어요. 북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남극까지 모두 흔들렸습니다. 지진의 진동이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어요. 건물이 있었다면 모두 무너졌을 겁니다. 산사태가 도처에서 발생했고 땅이 갈라졌으며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모든 화산이 거의 동시에 분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지각이 뒤틀리고 균열이 생기면서 마그마가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의 모든 화산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중남미의 화산들이 모두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냈죠. 충돌 후 10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지구는 완전한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돌 지점 주변 수천 킬로미터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해안가는 쓰나미로 쓸려 나갔고 지진과 화산 폭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방출된 물질의 양이 엄청났거든요. 무엇이 방출되었을까요? 첫째, 소행성 자체의 파편이었어요. 기화되지 않고 남은 소행성의 일부가 먼지 형태로 대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둘째, 지각의 파편이었죠. 충돌로 인해 수백 입방킬로미터의 암석이 부서져서 먼지가 되었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이 유황 화합물이었습니다. 유카탄 반도의 지하에는 무수석고라는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어요. 무수석고는 황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광물인데 충돌의 열로 인해 이것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황 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약 325조 킬로그램의 유황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지구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와 재, 유황 입자들이 성층권까지 올라갔어요. 성층권은 지상 15km에서 50km 사이의 대기층인데 이 높이까지 올라간 입자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떠 있을 수 있어요. 태양빛이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두워지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충돌 후 몇 주가 지나자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태양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은 평소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광합성은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식물들은 저장된 에너지로 버티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식물들이 죽어갔어요. 처음에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양치식물과 작은 풀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잎이 먼저 시들었고 가지가 말라갔으며 결국 나무 전체가 죽었습니다. 울창했던 숲이 죽은 나무들로 가득한 황량한 공간으로 변해갔죠. 식물이 죽으면서 초식 공룡들이 굶기 시작했어요. 트리케라톱스 같은 대형 초식 공룡은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식물을 먹어야 했는데 먹을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식물을 먹으면서 버텼겠지만 죽은 식물마저 다 먹어치우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몸집이 큰 초식 공룡일수록 더 빨리 죽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초식 공룡은 하루에 1톤 가까운 식물을 먹어야 했거든요. 먹이가 부족해지자 이들은 며칠 만에 약해지기 시작했고 몇 주 만에 굶어 죽었어요. 작은 초식 공룡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 이들도 굶어 죽거나 육식 공룡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육식 공룡들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대형 포식자는 하루에 수십 킬로그램의 고기가 필요했는데 사냥할 먹이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죽어가는 초식 공룡들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식 공룡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냥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육식 공룡들은 사체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미 죽은 동물의 썩은 고기를 먹은 거죠. 하지만 사체마저 다 먹어치우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습니다. 육식 공룡들끼리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먹이 사슬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죽으면서 초식 동물이 죽었고 초식 동물이 죽으면서 육식 동물도 죽었어요. 곤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물을 먹는 곤충들이 먼저 죽었고 그 곤충을 먹는 작은 포유류들도 죽었죠. 전체 생태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구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으며 모든 생명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암흑기가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10년까지도 지속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햇빛이 차단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지구는 빠르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직후에는 열기 때문에 온도가 올랐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적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백악기 말에는 적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섭씨 30도 정도였는데 이게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40도나 급락한 거죠. 극지방은 더 심했어요. 영하 50도, 영하 60도까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공룡들은 대부분 변온동물이었어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었죠.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들이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공룡들의 체온도 떨어졌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결국 얼어 죽게 됩니다. 특히 대형 공룡들은 체온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몸집이 클수록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이 작아서 열을 빨리 잃어버리거든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공룡들은 추위 속에서 서서히 얼어 죽었을 겁니다. 작은 공룡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 이들도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성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이 방출되었잖아요. 이산화황은 대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해서 황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황산이 빗물에 섞이면 산성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약한 산성비였을 겁니다. pH 5 정도의 약산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pH 4, pH 3,
심지어 pH2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pH2라는 건 식초와 비슷한 수준의 산성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식초 같은 빗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산성비는 그나마 살아남은 식물들에게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잎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강과 호수의 물도 산성화되었습니다.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양서류들이 죽기 시작했죠. 산성물에서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바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면서 바닷물의 pH가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바닷물의 pH는 약 8.1 정도인데 이게 7.9, 7.7로 떨어진 거예요. 겨우 0.2, 0.4 떨어진 것 같지만 pH는 대수척도라서 실제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바다가 산성화되면서 껍데기를 가진 생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암모나이트, 조개, 산호 같은 생물들은 탄산칼슘으로 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산성물에서는 탄산칼슘이 녹거든요. 이 생물들은 자신의 껍데기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암모나이트는 거의 전멸했어요. 암모나이트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부터 존재했던 고대 생물이었습니다. 3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생물이었죠. 페름기 대멸종도 살아남았고 트라이아스기 대멸종도 살아남았으며 수많은 환경 변화를 견뎌냈어요. 하지만 칙슬룹 충돌은 달랐습니다. 암모나이트의 모든 종이 멸종해버렸어요.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해양 파충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사사우루스, 플래시오사우루스, 엘라스모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해양 파충류들이 모두 멸종했습니다. 이들은 페름기 대멸종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지배했던 포식자들이었는데 칙슬룹 충돌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바다 먹이사슬의 기초인 식물성 플랑크톤도 대량으로 죽었어요. 햇빛이 차단되면서 광합성을 할 수 없었거든요. 플랑크톤이 죽으면서 그것을 먹던 작은 물고기들이 죽었고 작은 물고기를 먹던 큰 물고기들도 죽었으며 결국 해양 먹이사슬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해양 생물의 약 75%가 멸종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페름기 대멸종의 95%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엄청난 비율입니다. 바다 생물 4마리 중 3마리가 사라진 거니까요. 육지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몸무게 25kg 이상의 모든 육상 동물이 멸종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형 공룡은 물론이고 중형 공룡, 심지어 대형 포유류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것은 작은 동물들 뿐이었어요. 어떤 동물들이 살아남았을까요? 첫째, 땅속에 사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작은 포유류들, 특히 땅굴을 파는 동물들이 살아남았어요. 땅속은 지표면보다 온도 변화가 적었고 방사선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포식자로부터도 안전했습니다. 이들은 땅속에서 씨앗이나 곤충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둘째, 민물에 사는 동물들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이와 악어의 조상들이 살아남았어요. 이들은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살 수 있었고 변온동물이라서 에너지 소비가 적었으며 오랫동안 먹이 없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 물속에서는 온도 변화가 육지보다 적었기 때문에 유리했죠. 셋째, 새의 조상들이었어요. 작은 깃털 공룡들 중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 멀리 이동할 수 있었고 몸집이 작아서 필요한 에너지도 적었어요. 이 작은 깃털 공룡들이 진화해서 오늘날의 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룡은 완전히 멸종한 게 아니에요. 새라는 형태로 살아남은 거죠. 넷째, 일부 양서류들이었습니다. 개구리와 도롱뇽의 조상들이 살아남았어요. 양서류는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살 수 있었고 변온동물이라서 에너지 소비가 적었으며 알을 대량으로 낳아서 개체 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동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몸집이 작았어요. 25kg 이하였죠. 몸집이 작으면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서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둘째, 땅속이나 물속에 숨을 수 있었어요. 극한의 환경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거죠. 셋째,
잡식성이거나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식성이 유연하면 먹이가 부족할 때 유리하거든요. 넷째, 번식력이 좋았어요. 한 번에 많은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아서 많은 개체가 죽더라도 빠르게 개체 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대사율이 낮았어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동물들이 살아남기 쉬웠죠. 공룡들은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형 공룡들은 몸집이 너무 컸고 하루에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했으며 땅속에 숨을 수도 없었고 번식력도 그리 높지 않았어요. 결국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고 만 겁니다. 공룡 멸종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충돌 당일 D-Day. 충돌 지점 반경 1000km 안에 모든 생명체가 즉사했어요. 열기와 충격파로 순식간에 죽은 거죠. 충돌 후 일주일 하늘로 튀어올랐던 암석 파편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공룡들이 불에 타 죽거나 질식사했어요. 충돌 후 1개월 대기 중에 먼지와 재가 가득 차면서 태양빛이 거의 차단되었습니다. 식물들이 죽기 시작했고 초식 공룡들이 굶기 시작했어요. 충돌 후 6개월 초식 공룡의 대부분이 굶어 죽었습니다. 육식 공룡들도 먹이 부족으로 죽기 시작했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위로 죽는 공룡들도 많았죠. 충돌 후 1년 대형 공룡은 거의 다 죽었어요. 일부 작은 공룡들만 근근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산성비가 계속 내리면서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충돌 후 2년 공룡의 거의 모든 종이 멸종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아주 작은 깃털 공룡 몇 종뿐이었어요. 충돌 후 10년 대기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룡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양치 식물과 이끼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작은 포유류들이 땅 위로 나오기 시작했죠. 공룡들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백악기 말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고작 30만 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공룡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500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번성했던 공룡들이 단 몇 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소행성이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구상에는 소행성이 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룡을 멸종시킬 만큼 치명적인 장소는 단 1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유황입니다. 유카탄 반도처럼 유황이 풍부한 지층을 가진 지역은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만약 소행성이 유황이 적은 지역에 떨어졌다면 이산화황 방출량이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면 산성비도 덜 내렸을 거고 대기 중 먼지도 덜 생겼을 거예요. 암흑기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로 줄어들었을 수도 있죠. 또 만약 소행성이 깊은 바다에 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겠지만 먼지와 재의 양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암석을 부수는 대신 물을 증발시켰을 테니까요. 물론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온실 효과를 일으켰겠지만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만약 소행성이 태평양 한가운데 깊은 바다에 떨어졌다면 공룡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살아남았을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많은 종이 멸종하긴 했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 같은 유명한 공룡들이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공룡이 살아남았다면 지금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포유류는 계속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남았을 거예요. 공룡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있는데 포유류가 크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영장류도 진화하지 못했을 거고 결국 인류도 탄생하지 못했겠죠. 다시 말해 칙슬룹 소행성이 정확히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것은 인류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다른 곳에 떨어졌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룡들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결과인 겁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행성 충돌이 없었더라도 공룡은 결국 멸종했을 거라는 주장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백악기 말에는 소행성 충돌 말고도 다른 큰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첫째, 대규모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인도 데칸 트랩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은 칙슬룹 충돌 전부터 시작되어서 충돌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수십만 년 동안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냈죠. 이것만으로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둘째, 해수면이 변하고 있었어요. 백악기 말에는 해수면이 매우 높았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가 육지로 변했고 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졌어요. 또 대륙들 사이에 해협이 막히면서 해류 순환이 바뀌었고 이것이 기후 변화를 일으켰죠. 셋째, 속시식물의 확산이 있었어요. 꽃이 피는 식물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양치식물과 침엽수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공룡들, 특히 초식 공룡들은 양치식물과 침엽수를 먹도록 진화했었는데 주요 먹이식물이 사라지면서 적응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넷째, 기후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백악기 중기까지는 매우 따뜻했는데 말기로 가면서 기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지방에 얼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계절 변화가 뚜렷해졌어요. 변온동물인 공룡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공룡이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소행성 충돌은 그 과정을 가속화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소행성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백만 년 안에 공룡은 멸종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주장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공룡 화석 기록을 보면 백악기 말까지도 공룡은 여전히 다양하고 번성했다는 증거가 많거든요. 진실은 아마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공룡은 확실히 환경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멸종할 정도로 약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면 공룡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했을 거예요. 어쩌면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똑똑한 공룡들로 진화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소행성은 떨어졌고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포유류가 채우기 시작했어요. 공룡이 사라진 직후 지구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질기고 끈질겼어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회복이 시작되었죠. 가장 먼저 돌아온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양치식물의 포자와 이끼의 포자가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포자는 매우 작고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 멀리까지 퍼질 수 있어요. 또 건조하고 추운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죠. 대멸종에서 살아남기에 완벽한 구조였던 겁니다. 햇빛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자 이 포자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자랐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었고 영양분도 부족했으며 기후도 불안정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랐어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녹색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식물이 먼저 땅을 뒤덮었어요. 양치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화산이 폭발한 직후에도 가장 먼저 자라는 식물이 양치식물일 정도로 강인해요. 칙슬룹 충돌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치식물이 죽은 땅을 천천히 초록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죠. 양치식물이 자라면서 토양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식물이 죽으면 그 유기물이 토양에 쌓이면서 영양분이 풍부해지거든요. 또 식물의 뿌리가 암석을 부수면서 토양이 만들어지고 미생물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이 좋아지자 더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무들도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침엽수의 씨앗 일부가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이 씨앗들이 싹을 틔우면서 작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장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환경이 아직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랐죠. 꽃이 피는 속시식물들도 살아남았어요.
특히 야자수와 목련 같은 식물들이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이 식물들은 성장 속도가 빨랐고 씨앗을 많이 만들었으며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씨 식물들이 점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육지의 약 75%가 다시 식물로 덮이는데 약 10만 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길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빠른 회복이었던 셈이죠. 식물이 돌아오면서 산소 생산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멸종 직후 떨어졌던 산소 농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기 조성이 정상화되면서 동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동물들의 회복은 식물보다 훨씬 더 느렸어요. 특히 육상 동물들은 회복이 더뎠습니다. 왜냐하면 먹이 사슬을 다시 구축해야 했거든요. 식물이 자라야 초식 동물이 살 수 있고 초식 동물이 있어야 육식 동물이 살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번성한 동물은 곤충이었어요. 곤충은 번식력이 좋고 몸집이 작아서 적은 에너지로도 살 수 있었으며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물이 돌아오자 곤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나비, 벌, 딱정벌레, 개미 등 다양한 곤충들이 나타났습니다. 곤충이 증가하자 곤충을 먹는 작은 동물들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도마뱀, 개구리, 작은 포유류들이 땅 위로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포유류의 진화가 주목할 만했어요. 공룡 시대에 포유류는 아주 작았습니다. 대부분 쥐나 고슴도치 크기였고 밤에만 활동했으며 공룡의 눈을 피해 살았죠. 하지만 공룡이 사라지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거대한 포식자가 없었고 먹이도 풍부했으며 낮에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포유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빠르게 다양화되고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후 불과 100만 년 만에 개 정도 크기의 포유류가 나타났고 1000만 년 후에는 늑대 크기의 포유류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충돌 후 2000만 년쯤 되자 코끼리만한 대형 포유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공룡이라는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있을 때는 대형 초식 동물과 대형 육식 동물의 자리가 이미 차 있었어요. 포유류가 클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자리가 비자 포유류가 그 빈자리를 채운 겁니다. 포유류는 공룡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 항온동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어서 추운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죠. 둘째, 새끼를 낳아서 키웠어요. 알을 낳는 대신 새끼를 낳아서 직접 돌봤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셋째, 두뇌가 발달했어요. 몸 크기에 비해 뇌가 컸고 학습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포유류는 빠르게 진화했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으며 결국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사자, 호랑이, 코끼리, 고래, 그리고 인간까지 모두 그때 살아남은 작은 포유류의 후손들입니다. 바다의 회복은 육지보다 조금 더 빨랐어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심해라는 피난처가 있었거든요. 표층 바다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깊은 바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습니다. 심해에 살던 생물들 중 일부가 살아남아서 다시 표층으로 올라온 거죠. 특히 물고기들의 회복이 빨랐어요. 물고기는 번식력이 좋았거든요. 한 번에 수천 수만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빠르게 개체 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플랑크톤도 빠르게 돌아왔어요. 햇빛이 다시 바다에 도달하자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것을 먹는 동물성 플랑크톤도 늘어났죠. 하지만 대형 해양 동물의 회복은 느렸습니다. 모사사우루스 같은 거대 해양 파충류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포유류가 바다로 진출하면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고래의 조상들이 바다로 들어간 거죠.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는 공룡보다 훨씬 나중에 등장했어요. 칙슬룹 충돌 후 약 6200만 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400만 년 전쯤이었습니다. 대왕고래의 몸 길이는 최대 30m, 몸무게는 200톤에 달해요. 역대 최대 공룡이었던 아르헨티노사우루스보다
2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룡이 사라진 것은 생명 진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공룡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생명체들이 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영장류는 충돌 후 약 6천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다람쥐 정도 크기의 작은 동물이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살면서 과일과 곤충을 먹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했어요. 몸집이 커졌고 두뇌가 발달했으며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약 6,570만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류는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공룡이 1억 6천만 년 동안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구의 주의 주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지구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칙슬루급 소행성이 한반도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소행성이 서울 한복판,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충돌 순간 서울 전체가 순식간에 기화됩니다.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단 1초도 안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을 느낄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니까요. 그냥 존재가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충돌 후 1분 충격파가 경기도 전역을 휩쓸어요. 인천, 수원, 성남, 고양, 부청 모든 도시가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건물들이 종이처럼 찢겨나가고 사람들이 날아가며 모든 것이 불에 탑니다. 경기도 인구 1,300만 명도 대부분 죽습니다. 충돌 후 10분 열기와 충격파가 충청도와 강원도에 도달해요. 대전, 청주, 춘천이 불바다가 됩니다. 동해안에서는 거대한 쓰나미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서해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쓰나미가 중국 동부 해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충돌 후 30분 부산, 대구, 광주까지 열기가 도달해요. 한반도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쓰나미가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동해시흥, 속초가 물에 잠깁니다. 일본 서부 지역도 쓰나미로 초토화되죠. 충돌 후 1시간 중국 베이징, 상하이가 충격파에 휩쓸려요. 일본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재앙을 맞이하는 거예요. 북한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고 중국 동북지방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충돌 후 6시간 하늘로 튀어올랐던 암석 파편들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떨어집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디든 뜨거운 암석이 떨어지면서 산불을 일으켜요. 지구 전체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충돌 후 1일 대기 중에 먼지와 재가 가득 차요. 태양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생존자가 거의 없어요. 주변 국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충돌 후 일주일 전 세계가 어둠에 잠겨요.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옥수수, 브라질의 콩, 인도의 쌀 모두 광합성을 못해서 죽어갑니다. 식량 위기가 시작되는 거죠. 충돌 후 1개월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심각해져요. 슈퍼마켓의 선반이 텅 비기 시작하고 식량 가격이 폭등하며 식량을 둘러싼 폭동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충돌 후 6개월 저장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해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에서 대규모 아사가 발생하죠.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45% 정도인데 나머지 55%는 수입에 의존합니다. 수입이 끊기면 절반 이상이 굶게 되는 거예요. 충돌 후 1년 인류 문명이 붕괴 직전까지 가요.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며 통신이 두절됩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며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 절반 이상이 죽었을 거예요. 충돌 후 2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정도만 남았을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지하 벙커나 외진 시골 지역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사실상 종말을 맞이한 거죠. 다행히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NASA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우주기관들이 24시간 하늘을 감시하고 있거든요.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모든 소행성을 추적하고 있어요. 만약 위험한 소행성이 발견되면 몇 년, 몇십 년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법도 개발하고 있어요. 2022년 NASA는 DART라는 우주선을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시켜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속 22,000km로 날아가던 우주선이 소행성에 박히면서 궤도를 약 4% 정도 바꿨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행성을 완전히 파괴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궤도만 조금 바꿔도 지구를 비껴가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10년 전에 미리 발견한다면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궤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출발할 때 선로를 조금만 바꿔도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요. 소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미리 궤도를 조금만 바꿔주면 10년 후에는 지구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현재 파악된 것만으로도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이 약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은 약 2,000개 정도예요.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지름이 140m 이상이고 지구에서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향후 100년 동안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소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행성이 있을 수 있지만 칙슬룹급 대형 소행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소행성들은 놓칠 수 있지만 10km급 소행성은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는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행성보다 더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있어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환경 변화입니다. 페름키 대면종과 공룡 멸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페름키 대멸종은 만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멸종은 마지막 수만 년 안에 집중되었어요. 칙슬룹 충돌은 더 극적이었죠.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변화도 비슷해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22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과거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약 5도 정도였는데 그 변화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그 변화를 100년 안에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어요. 서울의 연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약 2.4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른 속도죠.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은 짧아지고 있어요.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열대야가 늘어나며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바뀌었어요. 한라산에서 자라던 구상나무들이 고사하고 있고 대신 아열대 식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다도 변하고 있어요. 동해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명태가 사라졌고 대신 오징어와 고등어가 늘어났죠. 남해에서는 아열대 어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페름키 대멸종 후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약 3천만 년이 걸렸어요. 칙슬룹 충돌 후에도 대형 동물의 다양성이 회복되는데 1,000만 년 이상 걸렸습니다.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가 1만 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1,000만 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되시죠? 만약 지금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수천 세대 후손들도 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할 겁니다. 현재 우리는 6번째 대멸종의 초기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물종 멸종 속도가 자연 멸종 속도의 100배에서 1000배 빠르다고 추정해요. 인간 활동 때문입니다. 서식지 파괴, 남획, 오염, 외래종 유입, 그리고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이죠. 한국의 상황도 심각해요. 한반도의 고유종 중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달가슴곰, 사냥, 여우, 수달 같은 포유류들의 개체 수가 급감했어요. 어떤 종들은 이미 야생에서 사라졌고 인공 번식으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생태계에서 크고 복잡한 생명체일수록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페름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건 작고 단순한 생물들이었어요. 리스트로사우루스처럼 땅굴을 파고 적은 에너지로 살 수 있는 동물들이었죠. 칙슬룹 충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공룡들은 멸종했지만 작은 포유류와 새들은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현대 문명은 매우 크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전기, 수도, 토신, 교통, 식량 공급망 등 수많은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한국은 특히 취약해요. 식량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가 좁습니다. 만약 큰 환경 재앙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대멸종 후에는 항상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페름기 대멸종 후 공룡이 등장했고 공룡 멸종 후 포유류가 번성했어요.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체가 꼭 인류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인류가 멸종한다면 수백만 년 후 지구를 지배하는 건 다른 종일 거예요. 어쩌면 쥐의 후손일 수도 있고 문어의 후손일 수도 있으며 아직 보잘것없는 어떤 곤충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계속 존재할 거예요. 문제는 그 지구에서 인류가 계속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첫째,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전기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5천만 명이 함께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세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배달 음식 시킬 때마다 생기는 일회용 용기들, 편의점에서 받는 비닐봉지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육식을 줄이세요. 축산업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14.5%가 축산업에서 나와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채식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의 육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만 줄여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넷째, 목소리를 내세요. 기업과 정부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고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환경단체에 가입하거나 후원하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섯째, 교육하고 전파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실천하자고 설득하세요. 특히 어린 세대들에게 환경교육이 중요해요. 그들이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들이니까요.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진행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 과감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아직 10% 미만이에요. OECD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해요. 전기차 전환도 가속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기차 생산 기술은 앞서 있지만 보급률은 아직 낮아요.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조금을 늘리며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해요. 한국의 건물들은 단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죠.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고 새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짓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페름기 대멸종과 공룡 멸종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니까요.
2억 5,200만 년 전 페름키 대멸종은 화산 폭발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원인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그때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600만 년 전 공룡 멸종은 우주에서 온 소행성 때문이었죠. 우리는 소행성을 막을 방법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위기는 막지 못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페름키 생물들과 공룡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며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룡들은 소행성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룡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응할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실천뿐입니다. 지구는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대멸종을 5번이나 겪었지만 지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생명도 계속될 거예요. 페름키 대멸종 후에도 공룡 멸종 후에도 생명은 돌아왔으니까요. 문제는 그 생명 중에 인류가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두려움을 느꼈나요? 아니면 경외감을 느꼈나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지구의 역사는 경이롭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합니다. 생명은 질기고 끈질기지만 동시에 연약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후위기는 심각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향후 10년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 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역사책을 읽으면서 2020년대에 인류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고 말할까요? 공룡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시대는 계속될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6,600만 년 전 그날 공룡들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 될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평화롭게 일어났듯이요. 하지만 공룡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대멸종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환경은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줍니다. 생명은 질기다는 것, 위기 후에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보를 얻고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멸종을 막는 첫걸음이니까요. 공유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해 주세요. 공룡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날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펜을 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